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여러 번 고쳤다. 55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언제였던가. 준호 씨와 재혼을 앞두고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이혼 후 10년 넘게 혼자 살면서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엄마 준비됐어? 수진이가 방문을 열며 물었다. 딸아이는 내 재혼을 누구보다 기뻐해줬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수진이지만 혼자 사는 엄마가 늘 걱정이었나 보다. 응. 근데 수진아, 내가 너무 긴장되네. 괜찮아. 우리 시어머니 좋으신 분이야. 엄마 맘에 들어 하실 거야. 차 안에서도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사위가 운전하는 동안 나는 창밖만 바라봤다. 사돈댁에 초대받았다는 건 좋은 신호겠지. 준호 씨는 사돈댁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도 심장이 쿵쾅거렸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다. 어서 오세요. 사돈이 문을 열어줬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입가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이 전혀 웃지 않았다. 오히려 굳어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 어두운 기운이 감돌았다. 안녕하세요, 사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짧고 딱딱한 대답이었다. 준호 씨는 여전히 다정했다. 56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단정하고 인품도 좋았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무엇보다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게 느껴졌다. 식탁에는 음식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 반찬까지 정성이 가득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사위가 먼저 말을 꺼냈다. 하지만 사돈은 고개만 끄덕일 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 식사가 시작됐지만 사돈은 거의 수저를 들지 않았다. 그저 우리를 지켜볼 뿐이었다. 특히 나를. 자꾸 나를 쳐다봤다. 그 시선이 불편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듯한 초조하고 불안한 눈빛이었다. 음식 맛있네요, 사돈. 억지로 밝게 말했지만 사돈은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젓가락으로 반찬만 이리저리 옮길 뿐이었다. 준호 씨도 어색함을 느꼈는지 자꾸 헛기침을 했다. 식사 내내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대화의 공백마다 시계 초침이 똑똑 소리를 냈다. 나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녀는 급히 시선을 돌렸다. 나는 그저 어색해서 그러겠지 하고 넘겼다. 식사가 끝나고 현관문 앞에서 인사를 나누는데 그녀가 짧게 내 손을 잡았다. 은혜 씨, 몸 조심하세요. 순간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몸 조심하세요. 결혼을 앞둔 사돈에게 할 인사치곤 너무 묘했다. 그녀의 손끝이 싸늘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다. 식탁 위에서 느꼈던 그 정적이 자꾸 떠올랐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어쩐지 등 뒤가 서늘했다. 기분 탓이겠지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날 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결혼 반대하신대요. 뭐라고? 느낌이 너무 안 좋다고 꼭 그만두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식탁에서 마주친 그녀의 눈빛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건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다. 마치 무언가를 본 사람의 얼굴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은혜 씨, 몸 조심하세요. 그날 이후 이유 없는 불안이 내 안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그 불안의 이유를 알게 됐다. 그 집으로 들어가고 나서부터였다. 결국 우리는 살림을 합치기로 했다. 수진이는 시어머니의 반대를 무시하라고 했다. 막연한 불안감만으로 엄마의 행복을 막을 수는 없다고, 엄마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고 말했다. 엄마 인생은 엄마 거예요. 시어머니 말씀은 그냥. 수진이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지 않은가.
준호 씨는 나를 정말 잘 대해줬다. 이혼 후 홀로 지내며 느꼈던 외로움을 그가 채워줬다. 간소한 식사 모임으로 결혼식을 대신했다. 사도는 오지 않았다. 몸이 안 좋다는 핑계였지만 모두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래도 나는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다. 이제 우리 집이에요. 준호 씨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다. 큰 아파트였다. 거실도 넓고 방도 여러 개였다. 준호 씨가 환하게 웃었다. 나도 따라 웃으며 집안을 둘러봤다. 그런데 집은 분명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는데 묘하게 어두운 느낌이었다. 창문이 크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데도 왠지 모를 답답함이 느껴졌다. 침실 한번 볼게요. 그래요. 짐 정리도 해야죠. 침실로 들어갔다. 킹사이즈 침대가 놓여 있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붙박이장이 있었다. 나는 옷을 정리하려고 옷장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옷장 위 천장과 맞닿은 부분에 뭔가 시커먼 게 있었다. 먼지인가 싶어 자세히 보려는데 아니, 분명 움직였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준호 씨. 왜요? 준호 씨가 들어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옷장 위를 가리켰다. 저기 뭐가? 어디요? 준호 씨가 옷장을 쳐다봤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깨끗한 옷장 위였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 분명. 나는 다시 옷장 위를 쳐다봤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다. 기분 탓이었을까?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걸까? 오늘은 일찍 쉬어요. 준호 씨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손길이 낯설게 느껴졌다. 밖에서는 그렇게 따뜻하고 다정했던 사람인데 집에 들어오니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목소리도 표정도 모든 게 조금씩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짐 정리를 마저 했다. 하지만 자꾸 옷장 위가 신경 쓰였다. 분명 뭔가 있었는데.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꿨다. 새까만 옷을 입은 긴 머리 여자가 침대 발치에 서서 나를 내려다봤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시선이 느껴졌다. 차갑고 날카롭고 저기에 가득 찬 시선. 누구세요? 내가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여자는 그저 나를 노려볼 뿐이었다. 깨어났을 때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옆에서 준호 씨가 평온하게 자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다. 그리고 그 순간 거울 속에서 뭔가가 스쳐 지나갔다.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나는 손을 씻으며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새로운 환경이라 그런 거라고 적응하면 괜찮을 거라고 되뇌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아니, 어쩌면 더 지났을지도 모른다. 이 집에 들어온 후로 시간 감각이 흐릿해졌다. 매일 밤 악몽을 꿨다. 긴 머리 여자, 시커먼 그림자, 숨막히는 느낌.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피곤했다. 은혜 씨,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준호 씨가 물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진짜 걱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질문 같았다. 괜찮아요. 그냥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병원 가볼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병원에 가봤자 뭐라고 말하겠는가. 밤마다 귀신 꿈을 꾼다고. 집이 이상하다고. 준호 씨는 회사에 가고 나는 혼자 집에 남았다. 공장에는 당분간 쉬겠다고 말해뒀다. 새 살림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거지를 하는데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 휙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침실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조심스럽게 침실로 갔다.
화장대 위에 놓아뒀던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수진이가 선물한 우리 모녀 사진이 담긴 액자였다. 어떻게? 액자를 집어들었다. 유리가 금이가 있었다. 사진 속 내 얼굴에 정확히 금이가 있었다. 그때 강아지 울음소리가 들렸다. 결혼하면서 준호 씨가 선물해준 작은 강아지, 복실이었다. 나는 급히 베란다로 갔다. 복실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침실 쪽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복실아, 왜 그래? 내가 다가가자 복실이는 내 품으로 뛰어들었다. 계속 떨고 있었다. 나는 복실이를 안고 침실을 쳐다봤다. 문틈 사이로 뭔가 보였다. 까만 것, 긴 머리카락 같은 것. 심장이 철렁했다.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나는 복실이를 꼭 안고 현관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러다 뒤에 뭔가 부딪혔다. 으악! 비명을 지르며 돌아섰다. 준호 씨였다. 왜 이래요? 깜짝 놀랐잖아요. 준호 씨. 언제 오셨어요? 방금요. 서류 두고 와서. 왜 이렇게 놀란 거예요? 준호 씨가 내 어깨를 잡았다. 그런데 그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다. 아니, 내가 잘못 본 건가? 금방 다시 보니 평소의 부드러운 눈빛이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다녀올게요. 준호 씨는 서류를 챙겨 나갔다. 문이 닫히고 나는 주저앉았다. 복실이가 내 무릎에서 낑낑거렸다. 그날 밤 복실이가 죽었다. 이유도 모르게 갑자기 죽었다. 저녁엔 멀쩡했는데 한밤중에 축 늘어져 있었다. 동물병원에 데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특별한 외상은 없는데 심장이 갑자기 멈춘 것 같네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의사의 설명을 듣는데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눈물이 났다. 그리고 그 순간 진료실 유리창에 비친 내 뒤로 뭔가 보였다. 까만 옷을 입은 여자. 휙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수진이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떨렸다. 모든 걸 말했다. 옷장 위에 시커먼 것, 악몽들, 복실이가 죽은 것, 자꾸 뭔가 보이는 것. 엄마 진정해. 수진이가 달려왔다.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엄마 혹시 너무 스트레스 받은 거 아니야? 병원 가보자. 나는 준호 씨가 곧 퇴근할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이 집에 있기가 무서워 딸네 집으로 갔다. 며칠 후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시어머니한테 연락했어. 엄마에게 꼭 전할 말씀이 있으시대. 사돈이? 응. 엄마 얘기 들으시고. 나는 망설였다. 사돈은 우리 결혼을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라도 만나고 싶었다. 이 집에서 준호 씨 곁에서 느끼는 이 섬뜩한 느낌을 나눌 사람이 필요했다. 카페에서 사돈을 만났다. 그는 여전히 안색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사돈. 우리는 마주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식사 자리 기억하세요? 네. 제가 왜 결혼을 반대했는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사돈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그날 준호 씨가 들어오시는데 뭔가 같이 들어왔어요. 뭐가요? 처음엔 그림자 같았어요. 시커먼 것.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여자였어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긴 머리에 까만 옷을 입은 여자. 그게 준호 등에 딱 붙어서 당신을 쳐다보는 거예요. 사돈의 손이 떨렸다. 그 눈빛을 당신을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살기가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반대한 거예요. 사돈이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사돈이 살고 계신 그 집이 언뜻 보이는데
기분 나쁜 기운이 느껴지고 생각할수록 답답하고 숨이 막혀와요. 사돈. 그 집에는 물고기 한 마리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제발 거기서 나오세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사돈이 본 것들이 내가 겪고 있는 것과 너무나 일치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같은 층에 사는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다. 옆집 아주머니는 나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며 잘 지내냐고 물어봤다. 나는 옆집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레 전처에 대해 아냐고 물었다. 비 오는 날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즉사했다는 것만 알고 있다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뭔가 찜찜함을 느껴 집안을 둘러봤다. 이제야 제대로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욕실 선반 위에 오래되고 먼지가 쌓인 여성 세안용품이 그대로였다. 퇴근 후 준호 씨에게 물었다. 이게 다 뭐예요? 전처 물건이요. 왜 아직도 두고 있어요? 준호 씨는 아직도 있었냐며 정리한다고 했는데 있는지 몰랐다고 했다. 그날 밤 쓱쓱 옷깃이 바닥에 쓸리는 소리가 자꾸 들려서 잠에 깼다. 시간은 새벽 2시. 그 순간 옷장 위에서 다시 그게 보였다. 시커먼 것. 아니, 이제는 확실히 보였다. 긴 머리의 여자. 까만 옷을 입은 그녀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웃고 있었다. 몸이 점점 무너져갔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기침과 열이 계속됐다. 병원에서는 이유를 찾지 못했다. 스트레스성 피로라는 말만 들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건 피로나 병이 아니라 그녀 때문이었다. 그 집안의 공기, 벽, 거울 모든 곳에 그녀가 있었다. 처음엔 환청이 들렸다. 밤에는 침대 옆에서 머리카락이 스치는 감촉이 느껴졌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의 냄새가 났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냄새, 썩은 흙 같은 냄새. 숨이 막혔다. 준호 씨, 우리 이 집 나가요. 그는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또 그 얘기야? 은혜 씨, 이제 그만 좀 해요. 제발. 그 여자가 자꾸 보여요. 분명히 있어요. 그건 당신이 아직 이 집이 낯설어서 그래요. 그의 눈빛은 싸늘했다. 사랑하던 눈빛이 아니라 귀찮다는 눈빛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울었다. 옆에 누워있던 준호 씨는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 등 뒤에서 또 다른 그림자 하나가 겹쳐져 있었다. 긴 머리의 여자였다. 그녀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내게 웃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몸은 점점 식어갔고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그 와중에도 준호 씨는 무심했다. 미음을 끓여줄 때조차 눈빛은 비어 있었다. 나 무서워서 도저히 이 집에 못 살겠어요. 나가 살 거 아니면 우리 그만 만나요. 알았어요. 당신 마음이 그렇다면 나도 어쩔 수가 없죠. 그는 너무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 말에 오히려 마음이 식었다. 사랑은 이렇게 사라지는 거였구나. 짐을 싸서 현관을 나서는데 이상하게 집이 조용했다. 그동안 늘 들리던 낯선 속삭임도 발자국 소리도 없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집은 나를 내보내고 싶었구나. 집을 구하는 한 달 동안은 딸집에 머물렀다. 사위가 있어 불편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정말 편안했다. 몸도 서서히 회복됐다. 꿈도 꾸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게 끝난 듯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은혜 씨, 준호의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에요? 이상해요. 요즘 계속 누군가 이 집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샤워할 때마다 뒤에 누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의 숨소리가 떨렸다. 그게 무슨 말을 잇기도 전에 전화 너머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낮고 길게 마치 내 귓가에서 들리는 듯한 웃음. 그리고 전화가 끊겼다. 그 이후론 준호 씨로부터 연락이 없었다. 준호 씨는 잘 살고 있을까? 걱정도 됐지만 그 집에 찾아갈 용기는 없다.